오늘은 박정현 부여구수님 모시고 정치개혁과 충청의 전진 과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부여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김갑수 기자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지금 국민들께서 봤을 때 일 안 하는 정치죠. 그리고 싸움만 하는 정치. 이렇게 크게 보는 건 딱 이겁니다. 실제로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 실적이 29.05%밖에 안 됩니다. 역대 최악의 법안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모든 문제점들을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답안을 내가는 과정이 의회, 전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내내 발목 잡기, 정쟁 위에는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대안이 없었던 거죠, 결국. 정부가 문제가 있고, 민생법안 처리가 안 돼서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안을 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쟁의 정당으로 전락됐다. 이게 실제로 법안 통과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29.05%. 역대 최악의 정치죠. 앞으로 4.15 총선 때는 국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치인이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국회를 본연의 상생의 전당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군수님 정치권의 과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우리 정치가 권력의 수평적 분화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도 또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권력 자체가 지방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하나의 숙청을 통해서 특정 집단이, 군부가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쿠데타 같은 방법으로 집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대통령께서 힘을 기울여와서 모든 정부 기관과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작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 기관이 사실상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수처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 목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됨으로써 최소한의 정치 개혁의 기본적인 디딤돌을 이제 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20대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국회가 정부와 함께 했던 유일한 좋은 성적이 있다면 바로 검찰 개혁에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3법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의 장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어린이들이 볼모로 해서 특정 기득권 세력 또는 이익 세력에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그나마 상습적인 발목 잡기 국정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국회가 보여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이제 실질적인 지방분권 그리고 획기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와 바람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이 전체 우리 국민의 50%가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지방은 점점 인구 유출로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또 출산율 저하까지 이루어져서 이제는 학교도 아이들은 한 12, 13명 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더 많은 기형적인 학교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통합학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차라리 지자체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나 기초정부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또는 재정분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힘을 수평적으로 가져가야 수도권에 집중하는 기현상 그리고 또 지방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총선을 통해서 후보들이나 각 정당에게 반영해야 될 지역 현안, 지역 공약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다른 농촌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단지 하나 없었습니다. 농공단지라는 이름으로 아주 조그만 농공단지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산업단지 하나 갖추지 못할 정도로 기업이 발달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부여는 전형적인 농업 농촌 도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고 그리고 백제 고도로서 기본적으로 농업과 함께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 부여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트렌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짐으로써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거의 없어지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발길을 많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부여 입장에서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키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정하게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여에도 앞으로 농업 또는 역사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도시로서의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는 부여군 역사상 처음으로 부여군 홍산면에 일반 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826억 사업입니다. 기반조성 사업만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부여군에서 감당을 해야 될 투자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14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이 홍산 일반 산업단지에 바이오 브릿지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게 우리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정책 협약을 통해서 이걸 하기로 했고 또 중앙정부가 지금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80억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오창의 바이오 산업단지 그리고 우리 부여의 농업 바이오 그리고 서천의 해양 바이오 그리고 전주 바이오 산업단지를 이어지는 서부 바이오 벨트가 연결 완성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부여가 그동안에 전통적인 농업 농촌 도시로서 그 농업이 농산물이 원료가 되는 농업 바이오 브릿지 사업만 완성되면 오히려
농업과 바이오가 함께 연계돼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부여로서는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또 희망적인 그런 사업으로 우리 부여 지역 경제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것처럼 부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등재됐습니다.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가 8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8개 중에 4개가 부여에 있고 2개가 공주에 있고 나머지 2개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 요 세 군데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입니다. 그 중에 50%인 4개가 부여에서 등재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 허브 역할을 했던 바로 백제 고도가 부여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을 국립문화재청으로 문화재청에 주도해서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올해 예산 용역 2억을 국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45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이 생기면 여기에 동아시아 고대 역사의 역사관, 컨퍼런스 홀, 백제학 연구 스튜디오, 아시아 역사 문화실, 고한류 문화센터 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빛나고 있는 한류 문화의 원조를 저희들은 백제가 한류 문화의 원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백제 시대에 왕인 박사가 일본에 문자를 전래하는 등 동아시아의 문화를 주도했던 곳이 백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제의 문화가 현재 한국의 한류의 원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국립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이 그 한류 원조 백제 문화의 허브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 부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서 그 명성을 더 높여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순천에는 순천만 지역이 국가정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태화강도 국가정원으로 제2호로 됐습니다. 부여는 천혜에 아름다운 금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강 기슭에 백제 고도 탑이 백제의 수도 탑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희들로부터는 이 천혜에 아름다운 정관을 가지고 있는 백마강 하천 부지와 그 인근을 함께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적지와 함께 국가정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 번째로 부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그리고 백제 고도로서 세계유산 도시로서 과연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여에는 오페라나 또는 뮤지컬 같은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역사문화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미술전시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공연장, 미술전시관, 공공도서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그리고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부여군 역사, 문화예술, 교육, 종합타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한 6만여 평이 넘는 부지에 1,000억 정도의 기반조성 사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기금 500억을 만들어서 환경절차를 밟고 있고요. 올해부터 빠르면 올 가을부터는 토지 매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여가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의상에 걸맞게 그리고 고도로서의 의상에 걸맞는 문화, 관광, 예술,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3, 4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부여라는 그런 인식이 정말 새롭게 역동적인 부여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부여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함께 실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여에는 백제 고도로서의 문화유산 말고도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부여 송국리 선사유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사유적지는 이미 3,0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유사한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일본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과 함께 저희가 2030년까지 송곡리 선사유적 종합정비 지금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송곡리 선사유적지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부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청사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종시에서 청양, 부여를 거쳐서 고령으로 가는 충청산업문화철도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당시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수현 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던 사업을 다시 살려낸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충청산업문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여 국민들의 결집된 영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번 20대 국회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님들께 공약으로 걸어달라고 이미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저희들이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공약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부여군의 그랜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하고 협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예비 후보들 어쨌든 그 중에서는 어떤 분이 반드시 당선될 테니까요. 어떤 네. 당부의 말씀,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부여, 공주, 청양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로만 하는 정치 그리고 정쟁만 하는 정치 이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소박한 정치 오히려 국민들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공감하는 정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서울에 올라가셔서 국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도 사실은 우리 생활과 관련이 없고 또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이 없다면 보는 지역 주민들에 따라서 정쟁만 일삼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들을 보는 시각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자주 만나 보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공감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 생활과 관련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정성껏 수용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 되어 주셨다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군수님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민수당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충남도와 협의해서 15개 시군 나머지 시군에도 도입될 예정인데 다만 아직 그 정확한 지원 규모가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로 재원 규모가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군수님 그 어떻게 보면 농민수당 도입에 충남도 내에서는 전도사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잘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랄까요? 이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쭙습니다.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또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물론 농민수당이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농민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농민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임금을 받고 사시는 분들은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합니다. 실제로 농민들께 여쭤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농업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큰 돈이라서 그분들에게 어떤 자산이 되고 또 어떤 가치, 부를 형성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농민의 존엄성 그리고 공익성을 인정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농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무엇보다 그거를 국가가, 정부가, 지방정부가, 기초정부가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큰 정책의 틀을, 기로를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과 양성재 도지사님께서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와 그리고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앙정부가 농민수당을 국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입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할 일 중 하나가 농민수당을 국가적 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개 시장 군수님과 함께 각 지역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께 농민수당 법제화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농업인 퇴직금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업보조금으로 여러 형태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에 종사한 이후 그러니까 고령화 됐을 때 이분들이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업 보조금을 주듯이 퇴직금을 보조해주고 또 본인 부담금을 통해서 이렇게 농업 퇴직금을 받아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농업 퇴직금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민들에게 농업에 종사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식들 가르치는데 아무 부담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에 종사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도 10년에 한 번씩은 1년씩 안식년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토지도 연장장애를 피해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토지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쉴 때 쉬는 동안에 쉬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안식년제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농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실제로 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천하의 근본이면 근본답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은 산업화돼 있고 무역 통상국가로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었지만 이 모든 근원 뿌리가 바로 농촌에서 시작됐다는 것, 농업인의 자식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부여군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우리 부여 군민들 그리고 굿모닝충 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여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게 많고 마음껏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순간까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깨 걸고 함께 고민하면서 군정이 따로 있고 또 시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민과 군정이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여군이 나날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신뢰받는 믿음이 가는 군수로서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오늘 인터뷰 장시간 감사합니다. 힘들어요.